반갑습니다. 유통관리사 강의를 맡은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통관리사 두 번째 시간으로 유통경로의 구조 및 특성, 그리고 유통경로 전략에 대해서, 유통경영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통경로 및 구조입니다. 유통은 제조업자로부터 시작해서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그 유통을 이제 경로를 계속 거치게 되는데요. 이 경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고, 또한 이 경로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한 이 경로 중에서 누가 파워, 즉 경로 파워라는 힘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통경로의 개념입니다. 유통경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조업자, 생산업자에서 소비자까지 이동하게 되는 경로, 통로 혹은 전달 체계 등을 전체적으로 경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통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 경로의 중간에 다양한 중간상들이 있고, 또한 소매상의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유통 경로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여러 중간상들을 활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 또한 당연히 유통 경로라고 부르고요. 제조업자의 생산 기능에 더해서 유통적 부가가치를 얹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또한 유통 경로라고 합니다. 자,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중간상에게 물건을 넘겼습니다. 이 중간상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가공을 하거나 잠시 보관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유통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거쳐가는 모든 유통적인 부가가치 활동들 전체가 다 유통 경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조업자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든, 또한 얼마나 많은 수의 중간상을 거치든 상관이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 그 일체를 유통 경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 경로는 제조업자로 시작해서 소비자까지 가는 전체 과정, 통로, 전달 체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통 경로가 도대체 왜 중요하느냐? 자, 과거에는 제조업체 중심의 유통 경로 편성이었는데 현재는 유통 경로의 파워가 증가하였다. 자, 유통 경로의 파워가 증가했다. 누가 증가했냐면 바로 유통업체가 그 파워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제조업자들이 전체 유통 경로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유통업자들의 힘이 커지고 다양한 유통 채널들을 지니면서 단순히 물건을 받아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또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물건을 만드는 유통업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제조업자 중심의, 생산업자 중심의 유통 파워가 최근에는 유통업체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라는 것이 실제로는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간에서 이제 유통업체가 조금 더 큰 힘을 발휘하면서 과연 이 유통업체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경로에서 물건을 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이제 중요성이 커지게 된 거죠. 단순한 제조업체에서 그냥 단순하게 소매상으로 혹은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과정이 이제는 크게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그것을 유통경로라고 부르곤 있지만 이제는 중간에 있는 그 유통업자들, 즉 중간상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도매상들이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힘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유통경로상에서도 드러난다, 혹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차 대형화가 되고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서로 경쟁이 되고 있느냐? 유통업자 상표인 PB,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형마트에 가면 그 대형마트의 이름으로 이제 상품명이 적힌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매장에 가셨을 때 그 대형마트의 이름이 적힌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형마트가 만들어낸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프라이빗 브랜드, PB라 그래서 유통업자 자체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PB가
현재 우리가 원래 이용하고 있던 NB, 내셔널 브랜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제조품들 있죠. 일반적인 회사들의 제조품들과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PB 같은 경우는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고 또 그 물건 수량 단위도 함께 많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적은 면이 있죠. 하지만 NB 같은 경우 과거에 제값을 주고 정확하게 정품을 구매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물론 PB가 어떤 가격이 낮고 유통업자가 만들었다고 해서 제품의 질이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개, PB와 NB가 계속해서 경쟁을 하면서 그 유통 경로, 즉 유통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 PB를 다루는 유통업자들, 대형 유통업자들의 힘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유통 경로에서의 힘이 상품을 만든 제조업자에서 유통업자로 전달이 됐듯이 PB 상품도 이제 NB 중심의 소비에서 사람들이 PB, 유통업자의 자체 상품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체가 만든 물건이 아니면 이거는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 혹은 이거는 뭔가 다르게 만들어졌겠지라는 인식들이 무의식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도 이런 물건을 생산해내고 자체 성표를 만들어내면서 질 좋은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됐어요. 하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러면서 점차 NB에서 PB 쪽으로 이제 유통 용로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유통업체들의 힘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조업자의 이제 주관적인 힘, 본인의 힘보다는 제조업자가 물건을 이제 넘겨주는 도매업자, 중간상, 유통업자들이 스스로 물건도 만들게 되면서 두 개가 부딪히고, 최근에는 PB, 유통업자들의 상표들이 조금 더 빛을 보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유통 경로의 기능상의 경로 흐름입니다. 자, 시험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전방 흐름과 후방 흐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종이나 칠판에 딱 제조업자로부터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라고 딱 써놨을 때 제조업자로부터 시작해서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그 흐름이 바로 전방 흐름입니다. 맨 앞에 제조업자로부터 시작해서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이 흐름을 전방 흐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건의 흐름, 물적 흐름이 전방 경로 흐름에서는 공급자, 즉 제조업자죠, 운송업자, 그리고 제조업자에서 중간상 고객, 즉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든 과정에서 중간상을 거쳐서 고객에게까지 가는 이 흐름을 전방 경로라고 부릅니다. 전방 경로. 앞에서부터 뒤로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 촉진 활동도 공급자로부터 시작된 흐름에 따라서 후방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판매 촉진 활동의 흐름이 점차 강해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조업자도 물건을 공급받아서 물건을 만들죠. 그래서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운송업자한테 공급받아서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고 중간상을 거쳐서 고객에게까지 가는 이 과정이 전방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후방 흐름은 이 전방 흐름의 반대겠죠. 소비자로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자로 올라가는 흐름을 후방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이나 대금 결제는 소비자가 하죠. 최종 소비자로부터 소매, 도매, 제조업자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후방 경로 흐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통해서 봤을 때 현재 유통산업의 환경이 단순하게 물건을 만들어내고 찍어내던 제조업자들 중심에서 점차 유통업자 쪽으로 많이 옮겨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 유통업자들도 누가 있어야 유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최종 소비자가 있어야 유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종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고 대금이 결제되어야 유통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방 흐름보다 최근에는 이 후방 경로 흐름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활동들이 뭡니까? 소비자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대부분 유통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택배 서비스라든가
하루 만에 물건이 배송되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경쟁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이 후방 경로, 고객들이 주문을 하고 대금 결제를 하는 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연 어떻게 저 고객들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후방 경로의 흐름을 주시를 한 다음에 저거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통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권위적이었던 제조업체 중심에서 소비자 쪽으로 점차 경로 파워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체적인 유통 경로상의 의미들이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유통이라는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한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중간상이 있는데, 이 중간상들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총 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입니다.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된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글로써 설명한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ABC라는 회사와 1, 2, 3이라는 소비자가 거래를 합니다. 자, 중간상이 없어요. 중간상이 없는 경우에는 저 A라는 회사가 1, 2, 3의 고객에게 한 번씩 다 이동을 해야 되죠. B라는 회사도 중간에 유통업자가 없기 때문에 1, 2, 3이라는 소비자에게 바로 물건을 배송해야 되고요. C도 역시 1, 2, 3에게 3번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9번의 접촉이 일어나게 되죠. 거래수가 9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상이 생겨나면 ABC 회사는 중간상에게 물건을 한 번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상이 1, 2, 3에게 물건을 한 번씩 넘겨주게 돼서 총 6번의 접촉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유통에서 중간상이 생겨남으로써 전체 거래 횟수가 9번에서 6번. 물론 이 예시의 숫자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줄어드는 횟수가 커지겠죠. 그래서 중간상이 없는 경우보다는 중간상이 있을 때 실제로 거래 횟수가 줄어든다. 자, 거래 횟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어떤 거죠?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다른 비용 없이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중간상이 없을 때는 제조업자들이 실제로 물건을 공급함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었고 이제 부가가치를 붙이기에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중간상이 생겨나면서 중간상을 통해서 시장 확대도 되고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거래 수도 줄어들면서 중간상들에게 다른 기능들을 맡기고 중간상들은 부가가치를 붙여서 또 새로운 유통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은 단순하게 거래 횟수가 몇 번에서 몇 번, 뭐 이 예시에서는 9번에서 6번으로 3번이 줄었다라는 특징적인 것보다는 실제 9번이었을 때 비용과 6번이었을 때 비용, 당연히 6번이었을 때가 비용이 저렴하겠죠. 또한 9번이었을 때와 6번이었을 때 서비스의 정도가 차이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총거래수 최소화가 되면서 이런 이점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유통거래에서는 중간상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통경로에서는 분명히 중간상은 말 그대로 소비자, 즉 소매상과 제조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간상들이 있기 때문에 더 물건값이 높아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러한 중간상들이 그만큼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을 우리가 저렴하고 빠르게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에서 중간상의 필요성, 첫 번째로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서는 거래 횟수가 단순히 줄어드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의 총량, 총 비용이 감소가 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집중 준비의 원칙입니다. 자, 중간상이 없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본인의 창고에 넣어놓거나 별도의 물류센터를 지어서 그곳에 물건을 넣어놨다가 필요한 시기에 물건을 빼서 다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자가 만든 물건을 중간상, 즉 도매업자가 받아와서 보관을 하고 있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시기에 소매상에게 물건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매업자가 모든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소매상에게 공급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집중 준비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간상인 도매상이 유통경로 과정에 참여해서 소매상이 갖춰야 하는 재고를 도매상, 즉 중간상이 대량 보관 기능을 통해서 분담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신에 도매업자는 그만큼 재고 부담을 통해서 집중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매상의 재고 부담 개입으로 각 경로 구성원들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집중 준비의 원칙이라고 한다. 자, 소매업자에게도 재고 부담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근데 도매업자가 많은 재고를 부담하면서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어 주기 때문에 다른 업자들은 제조업자나 소매업자들은 본인이 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전체 유통 경로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중간상이 도와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으면서 앞서 봤었던 거래 총 횟수를 줄여주는 역할과 더불어서 재고에 대한 부담도 집중해서 가지고 있어준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 때 공급을 하면서 수급 조절과 물가 안정 기능까지 여기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자나 소매업자는 재고 부담을 좀 적은 상태로 본인이 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상이 이러한 역할을 부담해 주는 것을 집중 준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중간상이 왜 필요한가? 자, 분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중간상의 개입으로 다양한 기능, 즉 보관이나 수급 조절, 유통 가공, 정보 수집 등을 분업화하여 수행하게 되면 유통 경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자, 제조업자는 물건을 물론 만들고 마케팅도 합니다. 홍보 활동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거래수 최소화도 했고 집중 준비의 원칙을 통해서 본인의 재고를 중간상에게, 즉 도매상에게 넘겨주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유통 과정의 중간에는 단 한 명의 중간상, 단 한 명의 도매상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유통업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유통업자들이 각각의 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분업화를 진행을 합니다. 어느 중간상은 보관을 하는 중간상이 있고요. 어떤 중간상은 유통 가공을 하는 중간상들이 있고, 또 어떤 중간상은 수급 조절을 해주고, 또 어떤 중간상은 정보 수집을 하는 중간상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분업을 하게 되면 그 필요에 따라서 유통 경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거는 보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보관을 전문으로 하는 중간상 혹은 도매상에게 물건을 넘겨줄 수 있고요. 이거는 정보 수집을 위해서 다른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제조업자가 도매상에게 요청을 할 수 있겠죠. 특정한 정보를 좀 수집을 해달라 할 수도 있고, 또한 수급 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시기 때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창고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시장에 일부러 물건을 많이 푸는 이런 행동들을 중간상이 제조업자 대신에 수행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중간상들이 하면서 각각의 일들을 분업화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자 대신에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전체 유통 경로에서의 효율성이 증가가 되는 거죠. 물론 규모가 큰 중간상이나 도매상들은 실제로 보관도 하게 되고 유통 가공도 하게 되고 수급 조절도 하고 정보 조절,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까지 다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분업을 통해서 했을 때 좀 더 전체 경로에서의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상들이 분업을 하면서 유통 경로 전체의 효율성이 증가하겠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유통 경로 중간상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봤던 총거래수 최소화, 그죠? 그리고 집중 준비, 그리고 분업,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중간상이 전체 유통 경로 상에서 개입을 하면서 전체 유통 경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작용들이다, 하나의 일들이다, 하나의 이제 유통 경로 중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효율성을 위한 작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상이 이러한 역할들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걸 좀 정리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이 중간상이 필요합니다. 자, 수요 측면에서는
제조업자의 판매와 소비자의 구매 기대 간의 격차를 조정한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조업자는 물건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공급될지는 대부분 도매상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매상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의 수요가 있을 때 그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서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 또한 제품 구색을 갖추고 제품 수량의 불일치를 조정을 해준다. 도매상들은 특정한 물건을 하나만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매상들이 왔을 때 그 물건을 소매상의 수요에 맞게 혹은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구색을 갖추고 제품 수량의 불일치를 조정해주는 수요 측면성에서의 역할도 담당을 하죠. 또한 공급 측면에서는 반복적인 거래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제조업자가 만든 물건을 전달을 해줘서 도매상이 물건을 보관하게 되죠. 그러면 그 물건을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즉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되죠. 자, 그리고 거래 비용과 거래 횟수를 줄여줌으로써 시장의 공급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거래 비용을 줄여서 그리고 거래 횟수를 줄여줘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실제로 중간상이 개입을 하면서 거래 횟수가 줄어들고 거래 비용이 낮아졌죠. 그래서 시장에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빠르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공급 효율성을 중간상이 가져다 준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있었던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이라든가 집중준비의 원칙이라든가 분업의 원칙 자체가 이런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더라. 결국은 전체 유통경로가 효율성을 가지게 된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공급해주고 수요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바로 중간상의 필요성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중간상, 즉 도매상의 기능을 설명해라 혹은 도매상이 갖춘 혹은 도매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하고 총거래수 최소화와 그리고 집중준비의 원칙, 분업의 원칙을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통 경로 전략 중에서 커버리지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체 유통 경로를 구성할 것인가, 조직할 것인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유통 경로 중간상의 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 전략 중에 하나로 첫 번째 개방적인 유통 경로가 있습니다. 즉 집약적 유통 경로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산업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고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시장에 공급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건데요. 개방적이라는 것은 어떤 중간상이 오더라도 내가 만든 물건을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려면 실제 물건이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거나 아니면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은 다루기 어려운 제품일 경우에는 아무 유통업자에게나 물건을 제공해주지 않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물건이 저렴한 거고 시장에서 크게 알려져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상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유통업자들이 왔을 때마다 그냥 물건을 공급을 해주면 되겠죠. 바로 그런 유통경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개방적 유통경로 그리고 혹은 집약적 유통경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조업자의 물건을 취급하기 희망하는 모든 도소매점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유통하는 경로를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값이 좀 저렴한 일용품이나 편의품 그리고 소비가 많은 제품들을 취급하는 제조업자들이 이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어떤 유통업자들의 홍보 전략이라든가 마케팅 기능이라든가 운송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우리 걸 갖다가 팔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개방적으로 유통용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도소매업자들이나 유통업자들이 와서 물건을 달라고 했을 때 제조업자는 부담 없이 물건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값이 저렴하고 많이 팔려야 되는 단순하게 시장에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런 개방적인 유통 경로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자, 시험에서는 집약적이라는 말 그리고 집중적 유통 경로라는 말로도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왜 집약적이고 집중적이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물건의 공급에만 집중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집약적이라고 하는 거는 유통업자들이 왔을 때 해당 유통업자들마다 물건을 다 조금씩 지급해 준다라는 개념에서, 그리고 집약이라고 하면은 또 모은다는 개념도 있는 거죠. 결국 시장에서 이 물건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유통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종합적인 의미로 집약적이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보통 개방적 유통경로라는 말보다는 집약적 유통경로 혹은 집중적 유통경로라는 말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통경로 커버리지 전략 중에서 중간상의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집약적이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많이 그냥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중간상의 수를 많이 늘리는 거구나. 이게 바로 집약적, 집중적 유통 경로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선택적 유통 경로인데요. 개방적인 유통 경로는 오면 다 줍니다, 물건을 중간상들에게. 그런데 선택적 유통 경로는 말 그대로 제조업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물건을 잘 가져다가 팔 수 있는 업자들한테만 선택을 해서 물건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조업자가 선택한 중간상을 통해서만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제공 능력이나 이미지, 입지, 경영 능력, 마케팅 능력 등을 지닌 소매점을 선별하여 공급하는 전략이다. 자, 물건을 가지러 오는 도소매점 혹은 유통업자들이 왔을 때 내 물건을 가져가서 적절하게 판매를 할 수 있고 이 이미지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제품을 잘 유통할 수 있는 업자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적보다는 범위가 쭉 줄어들었죠. 그래서 선택한 유통업자들만 이 물건을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의류나 가구, 가전제품 등 홍보의 비중이 크고 그리고 중간 가격의 제품들이 바로 이 선택적 유통 경로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아까 봤었던 개방은 전체 다 주는 거고요. 선택은 그 전체 도소매업자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물건을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자들만. 그래서 중간 가격, 개방적은 싼 가격, 선택적은 중간 가격 제품들을 이런 식으로 중간상의 수를 결정을 하죠. 자, 그 다음은 전속적인 유통 경로입니다. 개방에서 선택으로 중간상의 수가 줄어들었죠. 이제 전속으로 되는 거는 말 그대로 딱 한 업체 혹은 제한적으로 선택된 업체만 유통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는 게 전속적 유통 경로입니다. 자, 제한된 소매점에서만 자사 상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유통 경로 전략이고요. 상품이 고가이고 아무 데서나 팔리면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제품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속적인 유통 경로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급 자동차라든가 귀금속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특정 업체만 그 물건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이 물건을 판매가 안 되고요. 정확하게 지정된 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이거를 전속적 유통 경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권한을 그 유통업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선택적 유통 경로보다 더 협소해진 의미죠. 그래서 유통업자의 마진이 높고 단일 유통업자가 제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중간상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유통업자가 나만 이런 물건을 다룰 수 있어 라고 하면 제조업자와의 갈등이 조금 생겨날 수 있어요. 경로에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제한된 유통업자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홍보, 가격, 재고 관리 등의 의견 일치가 용이하다. 자, 여러 유통업자들한테 내 물건을 넘겨준 게 아니라 매우 제한적 혹은 한 업체 정도만 선정을 해서 내 물건을 유통시켰기 때문에 경로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논의하기가 조금 수월하겠죠. 여러 유통업자들이 있는 것보다. 그래서 전속적 유통 경로가 이렇게 중간상의 수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 개방, 그리고 선택, 전속, 혹은 집중, 집약, 그리고 선택, 전속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유통 경로를 범위가 어떻게 축소가 되어 가는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물건의 가격도 처음에 개방적 혹은 집중적, 집약적 유통 경로일 때는 물건값이 굉장히 저렴한 물건들, 그리고 선택적 유통 경로에서는 중간급 가격들, 가전제품이라든가 의류 같은 것들, 전속적 유통 같은 경우는 값이 굉장히 비싼 제품들, 고급 승용차라든가 기금속 같은 것들, 고급 의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특정한 업체만 정해서 유통이 된다. 그래서 범위를 축소하시면서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놓습니다. 문제에서. 중간상의 수를 결정하는 이론에 대해서 혹은 유통경로에 대한 설명이다. 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유통경로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방적 혹은 집약 집중적, 선택적, 전속적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섞어놓고 문제를 출제하니까요. 헷갈리지 않게 하나씩 구분을 해두시고 정리를 해두시면 역시 시험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유통 경로의 갈등 관리입니다. 자, 유통 경로를 커버리지 전략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세우는 것은 좋은데 결국 유통을 하다 보면 유통 경로 간에 갈등이 항상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정도를 정하고 경로를 정했는데 제조업자 측에서는 다른 방식의 서비스와 다른 방식의 유통 경로를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유통업자와 제조업자 간에, 즉 경로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에 대한 원인이 어떤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통 경로의 갈등 원인입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가 경로 구성원들의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업자는 빠른 시간 안에 물건을 최대한 많이 확장시키는 것을 대부분 원합니다. 그런데 유통업자들은 시장에 물건이 너무 저렴하게 공급되거나 아니면은 물건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의 확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경로 구성원들 간의 목표가 상이하지 않음에도 실제로 경로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세운 어떤 목표치, 할당량 혹은 경로 구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죠. 근데 경로 갈등의 원인은 주로 대부분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지각의 차이인데요. 느끼는 것의 차이입니다. 유통경로 구성원 간의 경험, 지식, 배경, 편견, 지위 차이 등에 따라서 발생을 한다. 자, 굉장히 오랫동안 물건을 만들고 시장에 공급한 제조업자와 이제 새로 들어온 유통업자 사이에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유통을 하면 괜찮을 건데 새로 이제 시장에 진입한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새로운 전략을 시험해보고 싶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서로의 경험이나 지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로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경이나 편견, 특정한 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해온 업체들은 이 물건이 어느 시기에 잘 팔리고 어느 시장에 내놔야 잘 팔려질 것이다, 유통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고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대는 계속 변하고 그 물건의 공급, 유통 시장이, 유통 채널이 계속 변화하는 만큼 이런 의견들에 있어서도 차이가 생겨나겠죠. 자,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역할 영역의 불일치다. 구성원들 간 제품, 시장 기능 등에 의한 불일치. 유통업자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값을 받고 많이 팔리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것도 서로의 역할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통업자들은 본인이 구매해온 것에 대해서 마진을 남겨서 그 유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챙기면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물건을 많이 공급해서 시장에서 많은 돈을 회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런 역할 영역에 따라서 서로 간의 지각에 불일치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념 차이가 있는데요. 기업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유통 경로별로 차이가 발생을 한다. 자, 대규모 유통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물건을 시장에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소규모, 즉 규모가 좀 작은 업체나 중간급 업체들은 제조업자의 물건을 받아와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물건을 온전하게 공급하기에는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 차이, 기업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서도 서로 간의 업무에 대한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런 차이들에 의해서 생겨나죠. 또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하나로 묶자면 기억의 내용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 구성원들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서로가 목표하는 목표치, 할당량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유통 경로에 갈등이 생겨나더라. 그리고 각각의 역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뿐이지 내가
다른 영역의 업무도 맞춰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의 유형이 어떤 게 있느냐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수평적 갈등이 있고요. 수직적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이렇게 4단계로 계속 나눴었죠. 이 경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직적 갈등이고요. 같은 경로 내에서 도매업자는 도매업자끼리, 소매업자는 소매업자끼리 갈등이 벌어지면 이거는 수평적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갈등은 동일 경로 구성원끼리 갈등이 벌어지는 거고요. 수직적 갈등은 서로 다른 경로, 즉 뭐 제조업자랑 도매상이랑 갈등이 있다든가 도매상이랑 소매상이랑 갈등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경로에 있는 구성원들이 갈등을 일으키면 수직적 갈등, 같은 구성원들끼리 갈등을 일으키면 수평적 갈등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있죠, 시장.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일반적인 시장들,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들이 있고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둘 다 소매점의 개념으로 보죠. 그러면 이 두 곳이 같이 경쟁을 하거나 갈등이 벌어졌다. 이렇게 따졌을 때는 둘 다 소매점이기 때문에 동일 경로에 속하죠. 수평적 갈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한 물건을 만드는 회사와 이 물건을 유통시키는 도매업자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면 이거는 서로 다른 경로이기 때문에 수직적 갈등이 됩니다. 무조건 같은 경로 내면 수평적, 다른 경로면 수직적 갈등이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경로 갈등은 수직적 갈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서로의 목표가 다르고 역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수평적 갈등과 수직적 갈등이 있고 동일 경로는 수평, 다른 경로는 수직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러한 유통 경로가 어떤 식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지, 자, 수직적 유통 경로 시스템입니다. 개념은 제조업체 혹은 전체 유통 경로를 관리하는 경로 구성원이 전문적,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자, 수직이니까요. 다른 경로죠. 그리고 또한 위에 있는 업체가 혹은 유통 경로 구성원이 아래에 있는 유통 경로를 지배하는 이런 형태를 수직적 유통 경로 시스템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즉 제조업체가 밑에 있는 유통 경로들을 갖고 있는 혹은 제어하는,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죠. 그래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활동을 스스로 통합을 합니다, 회사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너는 유통을 해, 너는 어떻게 팔아 라는 식으로 다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는 역시 통제를 하게 되니까 총 운영 비용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이 있는 경우 전체 유통 경로 구성원들이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제조업자의 유통 경로 제조업자부터 속한 유통 경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유통 경로 유지를 위한 진입 장벽이 높다. 다른 기업들이 이 유통 경로에 많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큰 제조업체가 지금 유통 경로 구성원들을 다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단점은 초기에 유통 경로 전체를 구성하거나 통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또한 시장이나 기술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낮습니다. 한번 유통 경로를 채널을 구성을 해놓으면 이 유통 경로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또한 유통 단계별 전문화가 상실되고 전체 통제에 따르기 때문에 갈등 발생률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경로 구성원들은 개인적인 어떤 유통에 대한 의견들 이런 것들을 내기보다는 통합된 형태로 제조업체에서 설명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조금 유연성이 부족한 점들이 단점으로 꼽히죠. 그래서 이러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즉 수직적 유통 경로를 할 때 실시하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보통 기업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맹형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기업형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통합 방식인데요. 프랜차이즈 체인을 가진 큰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전체 유통 경로를 다 지배를 하고 통제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의 한 구성원이 다음 단계의 경로 구성원을 소유에 의해서 지배하는 방식이죠.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유통업자 부리고 내가 소매업자 부리고 다 전체 판매 정책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 통합 방식, 제조업자로부터 뒤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전방 통합 방식이라고 하고요. 후방 통합 방식과 함께 혼용이 되기도 합니다. 제조업자가 만약에 유통경로 전체를 가지면 전방 통합이고요. 소비자나 아니면 소매상이 주체가 돼서 도매상이나 제조업자를 지배를 하게 되면 후방 통합 형태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기업형이라고 했을 때는 전방적 통합 방식이 조금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은 계약형입니다. 기업형은 한 기업이 혹은 한 제조업체가 전체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형은 완벽하게 소유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계약에 의해서 지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유통활동에 있어서 상이한 유통경로에 있는 유통기관들이 상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수직화, 수직적 계율화를 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서로가 원래는 잘 모르는 기업이었지만 계약을 통해서 한 업체가 한 업체를 지배하는, 통제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양 당사자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소매상 협동조합이나 프랜차이즈 시스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도 이런 방식을 따르죠. 그래서 기업형이나 계약형이나 다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관리자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인데요. 경로 리더, 전체 유통경로 중에서 좀 권위가 있는 유통경로 구성원이 생산이나 유통 단계를 통합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지배구조나 통제구조라기보다는 가장 규모가 크고 명성이 높은 유통관리자가 이제 앞서서 전체 유통경로를 같이 구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관리형 같은 경우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긴 하지만 어떤 강제성이나 통제력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낮은 형태, 동맹형인데요. 둘 이상의 경로 구성원이 대등한 관계에서, 수직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의존성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통합 정도나 결속력은 상당히 낮죠. 하지만 각 기업들이 원하는 거에 모든 의견들을 낼 수 있고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합쳐졌다는 것은 또 계약형과 유사한 형태를 지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시험에서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통합 정도에 따른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형, 계약형, 관리형, 동맹형, 기계관동의 순서대로 가장 수직적 마케팅의 정도가 센 거를 기업형, 가장 낮은 거를 동맹형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럼 시험에서 물어봤을 때 보통 지문에 나옵니다. 가장 수직적 마케팅의 결합 정도가 높은 형태로서, 가장 낮은 형태로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때 기업형이구나, 동맹형이구나, 답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유형, 이렇게 4가지 있다는 거, 기계관동 4가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평적 유통경로 시스템인데요. 동일한 경로에 있는 2개 이상의 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자원과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공생적 마케팅이다. 수평이라고 하면 같은 힘입니다. 같은 파워를 지니고 있는 경로 구성원들이 만나서 전체 유통경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간 시너지를 기대하거나, 우리가 시너지라고 했을 때는 대등한 힘들이 만나서 둘이 합쳐진 힘보다 조금 더 많은 힘을 낼 때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부 자원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기업의 기능을 통해서 채우는 거죠. 그리고 계절적으로 전혀 다른 주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결합해서 위험성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복을 만드는 회사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름에 대부분의 판매가 집중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업체가 의류업체와 손을 잡고 겨울 상품도 같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름에도 판매 수익을 얻게 되고 겨울에도 영업이익을 같이 판매 수익을 얻게 되면서 이제 보완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이런 수평적 유통경로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해서 별도로 딱 떼놨는데요. 상호나 특허 상품, 노하우 등을 계약을 통해 프랜차이저, 그러니까 본사죠. 프랜차이지, 그 프랜차이저의 지배를 받는 소매점 점포주입니다. 이런 프랜차이즈에게 제공하고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를 받는 시스템을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서 익히 들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자, 프랜차이즈는 계약을 맺습니다. 본사인 프랜차이저와 이 매장을 영업하고자 하는, 운영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서 계약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 간의 유통경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프랜차이저 같은 경우는 상표권이나 판매권, 그리고 인사관리나 교육을 다 담당해 줍니다. 대신 프랜차이즈는 가맹비나 로열티, 광고비나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죠. 프랜차이저에게. 그래서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즈의 관계, 이것도 시험에서
가끔씩 물어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통 경영 전략인데요. 큰 의미에서는 유통 경영도 유통 경로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기업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의 요인 변화를 고려하고 대응책을 강구한다. 자, 유통 환경이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역시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럼 기업들은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죠. 역시 유통 또한 유통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기업은 항상 세 번째 보시면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또 가면 MBO,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라 그래서 기업의 목표를 관리하는 게 있는데 기업의 목표는 항상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어야 됩니다. 또한 전사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의 임원진들은 회사의 어떤 유통 경로나 유통에 대한 정책들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구성원들의 의지가 없다면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은 논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변화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한 가지 대안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그 상황에 맞게 충족시켜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기업 전략은 어떤 업종에서의 경쟁인가 보다는 어떤 업태에서의 경쟁인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업에서 전략을 세울 때 단순하게 폭이 좁은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의 영역 혹은 카테고리의 영역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을 할 것인지, 업태라고 하면은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 유통하는 방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의 수에 딱 눈이 초점이 맞춰서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다양하게 고민하는 이런 기업 전략이 되어야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유통 경영 전략의 의 혹은 필요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수립하고자 할 때는 기업 수준에서는 최고 경영층에 의해서 당연히 수립이 됩니다. 일단은 임원들이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립이 되고 네 번째 거 보시면 최고 경영자가 전략 스텝의 도움을 받거나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본인만의 의견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업부 수준에서는 특정 사업에 국한된 이제 위에서 큰 그림을 주면 밑에서는 우리 사업부의 영역에 해당된 내용으로만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유통 채널을 정하고 원가 구조를 살펴보고 공장 입지나 이런 것들 세분화된 사업 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전체 경영층에서 전략을 내려주면 사업부 수준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목표가 설정이 되는데요. 경영 전략은 보통은 경쟁에서 우위를 하거나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내거나 둘 다 같은 개념이지만 다른 기업들보다 더 우위에 서거나 아니면은 경쟁을 계속 해나가는 관점에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최고 경영층이나 사업부 영역에서 이런 전략들을 세워나가는데요. 경쟁 우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원가나 차별화 그리고 집중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원가는 가격을 낮추는 거죠. 차별화는 다른 곳과 다르게 판매를 하는 거고 집중화는 특정한 시장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 곳에 펼쳐놓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장에 세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유기농 과일이라든가 탈모 샴푸 이런 것들은 특정 시장에 집중화를 한 사례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경로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로 파워를 얻게 된 일반적인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을 먼저 볼게요. 5번에 보시면 제조업체가 소비자와의 풍부한 거래 데이터를 축적, 활용하여 유통업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자, 제조업체들이 유통경로 과정에서 유통업체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를 할까요? 자, 그런 건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물건을 시장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통업자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유통업자들은 물건을 공급받으면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통업자들의 주문은 제조업체가 시장에서의 판매력 혹은 현재의 추세를 판단하는 어떤 정보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주문이 많으면 도매업자는 제조업자에게 많은 물건을 달라고 주문을 넣을 거예요. 그럼 제조업자는 지난번보다 이번에 주문이 늘었네?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정보를 서로 전달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축적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진 않죠. 그래서 5번이 틀리다. 자, 1, 2, 3, 4번 한번 볼게요. 이제 맞는 얘기들이죠. 1번에 유통업체들이 대형화, 다점포화 경쟁을 벌이면서 구매력을 확보하여 영향력이 증가했다. 자, 유통업체들의 힘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번에 가격이 전략적 무기가 됨에 따라 유통업체들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게 되었다. 자, 사람들은 좋은 물건이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다 좋아도 가장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경쟁 전략의 하나, 이거는 바로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이 전략적 무기가 됨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최대한 저렴하게 내놓는 거죠. 그럼 소비자들은 그 업체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에 많은 소비용품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섬에 따라 제조업자들이 유통업체에게 이전보다 많고 다양한 판매 촉진을 경쟁적으로 제공하였다. 자, 시장에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진입했을 때 집중을 오래 받지 않고 대부분 성숙기나 쇠퇴기로 사라져가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조업체들이 유통업자들한테 우리 제품을 좀 많이 오랫동안 잘 홍보해 주세요, 잘 유통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많은 판촉 전략을 세웁니다. 그럼 유통업체들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힘이 더 세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제조업자들이 유통업체에게 이전보다 많고 다양한 판매 촉진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통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재고관리, 배송, 주문 등에서 기술 혁신을 이뤄서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지고 가격 경쟁력이 생겨났다. 그래서 재고관리나 배송, 주문 대부분 요즘에 이제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가능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하면 실제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 원가가 다 나오죠. 그리고 여러 업체들을 비교해서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유통업체들은 그렇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문제의 내용 옳지 않은 거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경로 집약도 중에서 선택적 유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선택적인 유통이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유통을 할 때 제한된 숫자의 유통업자들한테만 물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 기능이나 마케팅 기능이나 적절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유통업자들을 선택해서 우리 물건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제조업자 입장에서. 자,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1번에 보시면 제조업자가 한 지역의 제한된 수의 점포들에게 판매권을 주는 형태다. 자, 제한된 점포에게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물건 판매해라라고 허가를 하는 거죠. 자, 2번부터 한번 볼게요. 2번에 유통업자에 대한 제조업자의 지배력이 강하다. 유통업자에 대한 제조업자의 지배력이 강하게 되려면 전속적 계약을 통해야죠. 그 한 업체만 유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속적 유통에 속하고요. 3번에 모든 제조업자의 상품을 제한 없이 취급하는 것. 이거는 개방적 유통 전략이었죠. 그래서 개방적 혹은 시험에서는 집약적, 집중적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4번에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가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통 전략이다. 고가 제품, 전속적 유통 경로 전략이었죠. 제품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특정 점포에서만 정말 제한된 한 업체, 한두 업체 정도에서만 물건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전속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게 전속적 유통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은 화장품이나 자동차 유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전속적 유통 경로 전략이죠. 특정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번이 가장 옳은 답이 되겠네요. 제조업자가 특정 도소매 점포에만 물건을 공급해줘서 거기서만 물건을 판매하는 거, 선택적으로 주는 거죠. 근데 아주 제한된 형태는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1번이 가장 옳다. 자, 그 다음은 유통경로상의 갈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상호 의존적 관계가 높을수록
경로 구성원들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서로가 기대서 일을 합니다. 내가 못하는 기능을 너가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라 하다 보면 서로의 경로 구성원들 간의 파워가 세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에 유통업체의 규모에 따른 힘이 감소하면서 유통경로 내의 갈등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자, 유통경로 내에서의 갈등은 점차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고 다양한 유통 방식을 선택하면서 경로 구성원들과의 갈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2번 같은 경우 갈등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틀리게 답이 되겠죠. 유통경로상의 갈등에 대한 문제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경로 구성원들 간의 갈등, 그리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 목표에 대한 갈등, 그리고 갈등은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친밀도가 높고 상호 의존 관계가 높을수록 갈등은 많이 발생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유통에 대한 내용들, 경로 구성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유통경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중간상의 수를 결정하고 진행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유통 과정에서 서로 같은 목표로, 그리고 또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낸다면 경로 갈등을 줄이고 전체 유통 경로가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